요즘 길거리 한 집 건너 하나씩 보이는 노란 간판. 1,500원 아메리카노에 줄 서는 사람들. 완전 전성기 같죠? 근데 이 브랜드들, 속으로는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메머드커피. 2026년 현재 이 세 브랜드 모두 사모펀드 손에 넘어갔어요. 매장 수일만 개가 넘는 거대 시장인데 왜 점주들은 남는 게 없다며 비명을 지를까요? 왜 알바생들은 일주일 만에 도망갈까요? 겉은 전성기, 속은 시한폭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어느 역세권을 걸어도 노란 간판이 한 블록에 두세 개씩 눈에 들어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메머드커피. 저가커피 빅3의 매장 수는 합쳐서 1만 개를 훌쩍 넘었어요. 강남역에서 5분만 걸으면 저가커피 매장 15곳이 보일 정도죠.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고 겉보기엔 완전한 전성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속사정은 좀 달라요. 점주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내 손에 남는 돈은 반토막 났다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습니다. 본사에서 밀어붙이는 할인 행사는 고스란히 점주 부담이고 재료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커피 가격은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100명 중 2명꼴로 가맹 계약을 포기하거나 매장을 넘기려 한다는 얘기도 돕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성장이라는 포장지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본사는 새로 연 매장 수만 발표하지 문 닫은 매장이 몇 개인지는 공개 안 합니다. 투자자에게 보여줄 성적표는 화려한데 그 뒤에서 개별 매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중이죠. 좀비 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빚 이자도 못 갚으면서 겨우 연명하는 기업을 뜻해요. 지금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딱 그 꼴입니다. 본사는 외부 자금으로 버티고 점주는 인건비 줄여가며 버티고 손님은 가격표만 보고 줄 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서 다 같이 걷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만든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예요.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사모펀드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원리는 단순해요. 소수의 큰손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기업을 사고 파는 투자 회사입니다. 일반인이 가입하는 펀드랑 달리 수십억 원 이상 굴릴 수 있는 기관이나 부자들만 참여해요. 사모펀드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업을 싸게 사서 몸집을 불린 다음 비싸게 파는 것. 업계에서는 이걸 엑시트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탈출이죠. 투자금 넣고 3년에서 5년 안에 이익 챙겨서 빠지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키우거나 가맹점이랑 같이 성장하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오직 단기 수익률이 핵심이죠. 이 사모펀드들이 2024년부터 저가 커피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메가커피를 시작으로 컴포즈커피, 그리고 2026년 초에는 메머드커피까지. 불과 2년 만에 빅3 전부가 사모펀드 손에 넘어갔습니다. 인수 금액은 브랜드당 수천억 원대. 업계에서는 골목상권 싹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더 키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국 주요 상권은 이미 꽉 찼고 새로 인수할 만한 브랜드도 안 남았습니다. 외형 성장이 막히면 사모펀드한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예요. 안에서 쥐어짜는 것. 비용 줄이고 본사 목 늘리고 점주한테 부담 떠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쥐어짜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커피 원가입니다. 사모펀드가 가장 먼저 손대는 건 원가예요. 저가 커피의 핵심 재료는 당연히 원두인데 2025년부터 국제 원두 시세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베트남이랑 브라질 산지에서 수확량이 확 줄었거든요. 원두값이 오르면 남는 돈이 쪼그라들어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서 남는 이익이 몇백 원에서 몇십 원 단위로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때 본사가 고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가격을 올리거나 원가를 낮추거나. 근데 저가 커피의 정체성이 뭐예요? 싼 가격이잖아요. 함부로 못 올립니다. 결국 블렌딩 비율을 슬쩍 바꾸거나 등급 낮은 원두를 섞어서 비용을 깎게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이 달라졌는데? 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죠. 실제로 2026년 초 직장인들이 모이는 익명 커뮤니티에는 예전 그 맛이 아니다. 뭔가 탄맛 난다. 거의 보리차 수준이라는 후기가 부쩍 늘었어요. 물론 개인 취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여러 브랜드에서 똑같은 불만이 쏟아진다면 우연으로 보기는 힘들죠.
품질 저하는 천천히 쌓여요. 당장은 티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 마시면 그냥 편의점 커피 마시지라는 말이 농담에서 진담으로 바뀌는 순간 저가 커피의 유일한 무기였던 가성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원가만 건드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모펀드의 쥐어짜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커피로 남는 게 없으니 본사는 새로운 돈줄을 찾습니다. 탕후루, 마카롱, 크로플, 라면땅, 심지어 붕어빵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저가 커피 브랜드가 쏟아낸 신메뉴가 브랜드당 평균 20종류가 넘어요. 메뉴판은 점점 두꺼워지고 주방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죠. 문제는 이 모든 메뉴를 최저시급 알바생 한두 명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뽑고 디저트 만들고 포장하고 계산까지 혼자 처리합니다. 레시피가 늘어날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커져요. 점주들 사이에서는 알바 추모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알바생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두는 현상을 빗댄 표현이에요.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 메워야 하잖아요. 대부분은 점주 본인입니다. 새벽 6시 오픈부터 밤 10시 마감까지 매장 지키는 1인 점주가 점점 늘고 있어요. 피로가 쌓이면 당연히 위생관리가 느슨해지고 서비스 품질도 떨어집니다. 손님 응대가 퉁명스러워지고 음료 나오는 시간은 10분, 20분씩 늘어나죠. 본사 입장에서 신메뉴는 매출 끌어올리는 무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점주랑 알바생 몸을 갈아 넣는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 간극이 쌓일수록 매장 운영은 버티기 힘들어져요. 그럼 본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점주들 도와주고 있을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모펀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해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배당입니다. 회사가 번 돈을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일부 저가커피 본사는 그에 번 순이익의 80% 이상을 배당금으로 뽑아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번 돈 대부분이 펀드 투자자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배당으로 빠져나간 돈은 어딘가에서 빈자리를 만들어요. 신메뉴 연구 예산이 줄고 품질 점검 인력이 축소되고 점주 지원 프로그램이 흐지부지됩니다. 점주들이 느끼는 건 본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감각이에요. 담당자 방문은 뜸해지고 불만 접수 처리는 느려지고 교육 지원은 형식만 남죠. 더 논란이 된 건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예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면서 그 비용 수십억 원을 점주들한테 나눠내라고 했다가 뉴스에 오르내린 적도 있습니다. 본사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점주도 이득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광고가 매출로 이어지는지는 아무도 증명 못해요. 프랜차이즈의 기본이 뭐예요? 본사랑 가맹점이 같이 크는 거잖아요. 근데 사모펀드 체제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뽑아내기가 우선입니다. 가맹점은 함께 갈 동반자가 아니라 돈 뽑는 빨대가 되는 셈이에요. 맛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본사 지원도 없고 그럼 손님들은 계속 올까요? 2026년 편의점 커피가 조용히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CU의 겟커피, GS25의 카페25 같은 브랜드들이죠.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원대 초반,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두 종류랑 로스팅 방식까지 전면에 내세우면서 가성비 커피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유일한 무기는 가격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절반값에 비슷한 양. 그 공식이 손님을 끌어모았죠. 근데 맛이 예전 같지 않고 주문하고 10분 넘게 기다려야 하고 알바생 표정까지 어두우면 얘기가 달라져요. 1,500원 내고 이 맛이면 그냥 편의점 가지라는 반응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수요도 살아나요. 한 잔에 4,000원쯤 하는 로스터리 카페들이 제대로 된 커피를 내세웁니다. 조금 더 내더라도 확실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저가 커피는 양쪽에서 압박받는 형국이에요. 아래에서는 편의점이, 위에서는 스페셜티가 치고 들어옵니다. 중간에 낀 저가 프랜차이즈가 살아남으려면 싼 가격 말고도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비용 줄이기랑 빨대 꽂기에만 몰두하는 본사 체제에서는 그런 가치를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떠나기 시작하면 사모펀드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 계획대로 비싸게 팔고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될까요? 사모펀드의 최종 목표는 엑시트, 투자금 회수하고 빠지는 거예요. 브랜드 키워서 더 비싼 값에 넘기는 게 이상적이죠. 2026년 현재 저가 커피 빅3를 인수한 펀드들도 슬슬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줄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글로벌 식음료 기업이 관심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 저가 커피 시장을 들여다보면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요. 상권은 이미 꽉 찼고 점주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는 나빠지는 중입니다. 수천억 원 들여서 인수할 이유가 약해요. 다른 사모펀드가 받아줄 수도 있지만 이미 고점 지났다는 인식이 퍼지면 협상에서 밀리게 됩니다. 엑시트가 늦어지면 펀드 운용 비용이 계속 쌓여요. 투자자한테 약속한 수익률 맞추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본사는 더 세게 쥐어짜고 점주들은 더 빨리 떠납니다. 전형적인 악순환이에요. 가맹점 매물도 쏟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권리금 수천만 원 받고 넘겼는데 요즘은 권리금 없이 가져가라는 조건도 나옵니다. 팔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는 상황. 이 매물 폭탄이 터지는 순간 브랜드 전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모펀드가 빠지고 나면 누가 남을까요? 그 잿더미 위에 서 있는 건 결국 한 사람들입니다. 2010년대 중반, 대왕 카스테라 열풍 기억하시나요?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이 생겼다가 1년도 안 돼서 싹 사라졌어요. 계란 파동이랑 품질 문제가 겹치면서 손님이 등 돌렸고 가맹점들은 줄줄이 문 닫았습니다. 저가 생과일 주스도 비슷한 길 걸었죠. 유행 지나니까 매장은 텅 비었고 빚내서 창업한 점주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사모펀드 체제의 저가 커피가 같은 길 걸을 가능성 결코 낮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규모예요. 대왕 카스테라는 수백 개였지만 저가 커피 빅3 매장은 1만 개가 넘어요. 무너질 때 충격도 그만큼 크겠죠. 펀드 운용사나 본사 경영진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계약 조건 따라 손실 줄이거나 다른 데 투자하면 되니까요. 근데 퇴직금 털어서 대출 받아서 매장 연 동네 사장님들은 다릅니다. 폐업하면 빚만 남아요.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가 몇 년이고 따라다니죠. 프랜차이즈 산업에는 아직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요. 본사 배당 제한, 점주 수익률 공개 의무, 같은 상권에 매장 몰아넣기 규제 같은 논의가 있지만 진도는 더딥니다. 사모펀드의 욕심이 만든 죽음의 소용돌이, 그 끝에 남는 건 결국 개인의 파산이에요. 지금까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원가 깎이고 알바 도망가고 본사만 배불리고 결국 손님까지 떠나는 죽음의 소용돌이.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대왕 카스테라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